미국이 왜 이란을 때리려 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중동의 오래된 갈등을 떠올립니다. 테러, 핵, 시위, 진압 같은 단어들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그 설명만 붙잡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면이 아니라 뒷면입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썸네일 말고 진짜 로그를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들으면 전쟁이 왜 항상 돈과 연료의 언어로 번역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말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옵션, 그런 말들을 쏟아냈죠. 미국 지도부는 이란을 테러의 자금줄처럼 규정하며 더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또 하나의 중동 국지전 준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이 정말 이란 하나만을 위해 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까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움직이는데 하루에 약 700만 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 넘는 수준이죠. 한 달이면 2,400억 원, 1년이면 거의 3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건 항공모함 한 척의 상징이 아닙니다. 다른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차세대 슈퍼 항모가 긴급 전환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또 다른 신형 항모는 해상 시험을 마친 직후 실전 배치를 앞둔 흐름으로 읽힙니다. 호르무즈 인근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득 실은 이지스 구축함들이 깔리고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어딘가에서 숨을 죽입니다. 하늘에서는 요르단 기지에 전투기가 추가 배치되고 지하 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대형 관통탄을 싣는 스텔스 폭격기도 출격 준비를 마쳤다는 말이 돕니다. 이렇게까지 쌓아 올린 전력이 이란 하나만 겨냥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계산에서 이란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란은 방아쇠에 가깝습니다. 총알은 이란 쪽으로 날아가도 그 충격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국내 총 생산은 미국의 70% 수준까지 따라붙었고 제조업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배터리, 태양광 패널까지 전 세계 공산품의 약 3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들 하죠. 거대한 공장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공장에는 늘 약점이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건 결국 에너지입니다. 전기는 석탄과 가스와 석유로 만들어지고 그중 석유는 운송과 화학과 산업 전반의 혈관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석유가 잘 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약 1,580만 배럴로 잡힙니다. 그런데 자국 생산량은 고작 420만 배럴 정도입니다. 자급률이 26%, 나머지 74%는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슈퍼카를 갖고 있는데 집 차고엔 기름이 거의 없는 겁니다. 매일 남의 주유소를 찾아가야만 달릴 수 있죠. 그 주유소가 어디냐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18%, 러시아가 약 16%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약 10%라고 하지만 실제 유입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따라붙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이란에 강한 제재를 걸었고, 이란 석유를 사는 나라까지 함께 제재하겠다는 2차 제재를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 기름을 사면 너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쫓아내겠다는 압박입니다. 유럽, 일본, 한국 같은 국가들은 대체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유령 선단, 다크 플릿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운송을 굴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장치인 AIS를 꺼버린 유조선들이 바다를 떠돌며 레이더와 감시망을 피하려는 방식이죠. 이 배들은 이란에서 원유를 싣고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는 환적을 거친 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를 경유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인데 실제로는 이란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런 다크플릿 유조선이 최소 6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중국이 이란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하루 150만 배럴 이상, 중국 전체 수입량의 약 13에서 15%라는 분석이 따라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큰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그중 이란은 싸게, 많이, 그리고 은밀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겐 코웃음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칼을 갈고 있다는 해석이 왜 나오는지 보입니다. 이란을 물리적으로 때리면 그 은밀한 운송망도 동시에 흔들립니다. 항구가 마비되고 정유시설이 불타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되면 중국으로 향하던 하루 150만 배럴이 순식간에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끊는다는 계산입니다. 총알은 이란에 박히지만 진짜 피를 흘릴 수 있는 쪽은 중국이라는 냉정한 산수죠. 물론 중국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하고 디지털 결제로 석유 거래를 시도하며 달러 중심의 결제 질서에 균열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배는 가스관보다 훨씬 많은 양을 훨씬 유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더 싸게 옮깁니다. 그리고 그 배가 다니는 길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바다의 통제력입니다. 이게 2026년 이란발 전쟁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튀는 건 국제 유가입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대략 78에서 82달러 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습이 시작되면 단기간에 배럴당 150달러, 많게는 22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왜 이렇게 급등하느냐? 전쟁은 공포를 가격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급 차질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란은 매장량 규모가 큰 편으로 거론되고 하루 생산량이 약 320만 배럴 수준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생산이 전쟁으로 멈추면 시장에는 즉각적인 구멍이 생깁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겹칩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21%,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이 오간다는 수치가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곳 폭이 고작 33km입니다. 누군가 기뢰를 뿌리거나 미사일로 유조선을 위협하는 순간 이 얇은 목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물량까지 발이 묶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자금이 붙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실제 수급과 별개로 선물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가격은 더 과격해집니다. 불안은 숫자를 확대하는 렌즈가 됩니다. 유가가 200달러에 가까워진다고 상상해보죠. 미국은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쉐일 오일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읽힙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의 생명은 원가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살아온 이유는 인건비와 인프라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게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이 점 5배, 3배로 뛰면 체인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 비용이 오르고 원자재 운송비가 오르고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원료비가 오릅니다. 그 모든 것이 제품 가격으로 번역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 경쟁력은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운동화가 20달러, 베트남산이 22달러, 인도산이 21달러라고 칩시다. 중국이 가장 싸니까 주문이 몰립니다.
그런데 유가 폭등으로 중국산이 28달러로 뛰는 순간 바이어들은 아주 빠르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는 건 서서히 죽는 게 아닙니다. 급사에 가깝습니다. 주문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가 해고되고 소비가 줄고 다시 기업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석유가 비싸지면 거의 모든 것이 따라 비싸집니다. 농산물 운송비, 가공식품 포장재, 난방비, 택배비, 버스비, 항공권까지 생활의 표면이 전부 들썩입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순간 그건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의 신경계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 체제에서 경제 성장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정당성의 기반으로 읽히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주지 않는 대신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암묵적 계약 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폭등하고 공장이 멈추고 실업이 늘어나면 그 계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사일을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유가라는 보이지 않는 미사일로 중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미국도 유가가 오르면 피해를 보지 않느냐? 맞습니다.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체감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구조로 보면 미국은 이미 에너지 요새에 가깝게 변해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핵심은 쉐일 오일입니다. 일반적인 석유는 땅속의 액체로 고여있는 형태로 떠올리기 쉽죠. 반면 쉐일 오일은 단단한 암석층 안에 스며든 형태로 설명됩니다. 바위에 기름이 묻어 있는 것처럼요. 과거엔 뽑기 어려웠지만 2000년대 들어 고압의 물과 화학 물질로 암석을 깨뜨려 뽑아내는 방식이 확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 변화 덕분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약 1360만 배럴 수준이라는 수치가 언급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900만 배럴, 러시아가 약 950만 배럴이라는 비교도 따라옵니다. 천연가스 생산도 세계의 상위권이라는 말이 붙죠. 이 흐름에서 중요한 문장은 하나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 미국은 손해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느라 국부가 빠져나가는 쪽과 생산과 수출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은 같은 가격 상승을 다른 표정으로 맞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국가 단위에서는 에너지 기업의 수익과 세금, 일자리라는 형태로 일부 상쇄되거나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중국은 유가가 오를수록 비싼 돈을 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와야 하니 국부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읽힙니다. 같은 유가 상승인데 미국은 득이 섞이고 중국은 실이 크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2026년 초 발표된 미국의 국방 전략 문서에서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 제재, 금융 압박, 기술 봉쇄, 사이버, 외교, 정보전을 한 덩어리로 엮는 개념이 강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옥죄는 도구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장의 설계도로 연결된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니 이란 공습 논의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의도한 트리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유가가 뛰고 중국이 흔들리고 통화가 압박받고 공급망에서 밀려나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작전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문서가 중국을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는 문장도 자주 인용됩니다. 러시아도 위협이지만 장기전의 상대는 중국이라는 방향성이 더 선명해졌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쉐일이라는 방패를 갖췄고 이란이라는 칼을 쥐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을 때 미국은 방패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국은 훨씬 더 큰 타격을 맨몸으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게임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흔들립니다. 국제 전략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면 중요한 인간의 변수를 놓칩니다. 2026년 초 미국 국내 정치가 흔들리는 이슈들이 터졌다는 전제도 같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명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추가 공개 논란입니다. 과거에 사망한 억만장자 성범죄자를 둘러싸고 미국 상층부와의 연결 의혹이 오래 따라다녔죠. 개인 섬 출입 명단, 전용기 탑승 기록 같은 문서 묶음이 계속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면 공개를 약속했던 정치권의 발언도 있었고, 실제로 2025년 말 관련 공개 법안에 서명이 이뤄졌다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추가로 나온 문서들에서 충격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면서 여론이 들끓고 의회 청문과 특검 요구가 커졌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물론 이름이 나온다고 곧바로 범죄 가담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사실만큼 강한 건 의심이 만들어내는 압력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2026년 1월 중순 중서부의 한 대도시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시민이 사망한 사건으로 거론됩니다. 불법 체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작 사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잘못된 정보와 과잉 대응이 겹쳤다는 의혹이 번졌다는 서사죠.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대형 인권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시위가 다시 거리를 채웠고 단속기관 해체 요구와 정치적 책임론이 동시에 커졌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이 해외 군사 행동을 결정하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될까요? 국내 위기를 덮기 위해 바깥에서 불을 지른다는 의심입니다. 정치에서는 오래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 위기를 덮기 위해 전쟁을 활용한다는 의혹을 뜻하죠. 과거에도 비슷한 상상이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고, 실제 역사에서도 스캔들 국면에 공습이 겹치며 논쟁이 커졌던 전례가 자주 소환됩니다. 짐강이 퉁고기 투구고가는 그러니 지금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가 흔들리는 와중에 갑자기 이란 군사 옵션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게 우연이냐는 겁니다. 반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공개를 약속하고 실제로 서명까지 했다면 왜 시선을 돌리려 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숨기고 싶었다면 애초에 문을 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포인트가 남습니다. 공개된 문서가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가 편집됐는지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공개 자료 중 상당수가 검게 지워져 있고 국가 안보나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일부가 삭제됐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는 했지만 핵심은 남겨두었다는 비판도 가능해집니다. 타이밍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왜 하필 군사 옵션 논의가 달아오르는 시점에 추가 공개가 이뤄졌는지 그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일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압박이 순수한 국가 안보 전략인지 국내 위기를 덮기 위한 시선 돌리기인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늘 표면에 서 있고 동기는 종종 그 뒤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전쟁은 수많은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인지 정치적 계산인지 끝까지 질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공습한다면 중국엔 어떤 연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란산 원유 공급이 흔들립니다. 공습이 시작되면 항구와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조선이 접근을 꺼리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올리거나 보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으로 향하던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의 물량이 끊기거나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체 공급선의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서 더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하지만 주요 산유국들의 물량은 이미 장기 계약과 내부 수요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150만 배럴을 더 내놓는 게 쉬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역시 중국에 최대한으로 팔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추가 여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더 비싼 값에 더 적은 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이 치솟으면 에너지 비용이 폭등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운송비가 함께 오르고 제조업 공장들은 그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바이어들은 주문을 줄이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곧 공급망 재편이라는 단어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재편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장은 옮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태계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내수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 생필품, 교통비가 오르면 14억 인구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며 기업 매출과 투자가 다시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부동산 위기 같은 부담이 겹치면 복합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포는 항상 여러 갈래로 동시에 번집니다. 그리고 통화의 문제도 따라옵니다.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낼 수 있고 주식과 채권을 팔아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2020년 2월 현재 달러당 약 7.2에서 7.3 위안 선이라는 전제에서 위기 상황이면 8위안, 심지어 8.5 위안까지도 거론된다는 식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며 다시 통화가 흔들리는 악순환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지나가면 마지막은 패권의 속도가 꺾이는 장면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시도는 자금과 안정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데 내부가 흔들리면 바깥으로 뻗는 힘이 약해집니다. 2030년까지 미국 국내 총생산을 추월하겠다는 목표가 멀어지고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도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덧붙습니다. 해외 인프라 투자나 영향력 확대도 돈이 막히면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비축 물량이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있으며 거대한 내수 시장과 산업 기반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란이 방아쇠, 유가가 총알, 중국이 관역이라는 구조로 읽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쟁은 경제의 연장선이고 정치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천입니다. 미국의 이란 압박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한 수로 읽힐 수 있고 에너지를 무기화한 경제 전쟁의 그림자도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의 흔들림과 얽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은 여러 갈등이 한꺼번에 겹치며 세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해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중동의 불안정, 에너지 전쟁, 공급망 재편이 한 화면에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그 일이 내 생활과 내 일자리와 내 비용에 어떤 파동으로 닿는지 읽어내는 것. 혼란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은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구조의 가장 차가운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깁니다. 이 방아쇠가 정말 당겨질 때 세계는 어떤 가표를 치르게 될까요?